자, 판례 정리. 바로 요 횡령죄가 인정된 판례들입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판례는 아까 얘기했던 아무리 회사의 1인 주주라 하더라도 이 1인 주주의 경우에는 말이 주식회사지 개코나 무슨 뭐 요건 개인 회사와 다를 바 없죠. A 혼자 100% 주식을 다 갖고 있으니 주주총회를 하면 몇 명이 나오나? 한 명. 총회가 뭐야? 혼자 나오면 주주총회야 이게. 그러면 외형상으로는 주식회사지만 사실은 개인 회사와 다를 바 없는 거죠. 그러나 개인 회사와 다를 바 없다 하더라도 명목이 주식회사라면 이거 뭐 갑도 법인입니다. 사람이고 주식회사 법인이고 이 법인과 자연인은 이건 인격체가 다르기 때문에 A가 갑의 돈을 횡령하면 뭐 횡령죄 성립돼. 옛날 대법원 판례는 횡령 아니라 그랬어. 왜? 개인 회사와 다를 바 없고 개인 회사에서 자기가 자기 돈 뺏쓰는데 아주 쉽게 설명해서 슈퍼 주인이 자기 슈퍼 팔아서 오늘 많이 팔려가지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들고 나와서 술 먹었다고 해서 횡령죄 됩니까? 자기 가게 돈 자기가 쓰는데. 그렇듯이 1인 주주회사는 갑회사가 A의 개인 회사와 다를 바 없으므로 횡령이 안 된다고 했는데 그 뒤 판례를 변경합니다. 뭐라고? 엄연히 갑과 A는 별개 인격체고 A가 갑 돈을 함부로 소비했다면 이건 횡령죄를 인정해야 된다라고 판례가 바뀐 거예요. 따라서 자기 빚을 갚기 위해서 뭐 두 번째 줄 뒷부분 그 다른 회사의 엄결제 대금으로 사용한 경우. 2번 아까 설명한 거죠. 목적과 용도가 엄격히 특정된 돈을 위탁의 취지에 반해서 다른 용도에 소비했다면 이건 아무리 대체물이라 하더라도 목적과 용도가 특정되는 이상 이건 특정물에 가까워지는 거고 특정물은 이건 횡령죄 되는 거예요. 역시 환전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교부받은 돈을 이걸 지멋대로 상계, 채권의 상계 충당한 경우. 상계 충당이란 주고받을 돈이 1억과 7천이면 뭐 A가 B한테 줄 돈이 1억이고 B가 A한테 줄 돈이 7천이면 7천 까고 3천만 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까는 걸 상계 충당이라고 합니다. 바로 환전해 달라는 돈을 상계 충당했다면 딴 데 쓴 거죠. 이것도 횡령이고. 피해자로부터 4번 토지를 담보로 제공해서 금원을 대출받아 달라는 요청을 받고 토지를 담보로 제공한 후 금원을 수령한 후 대출금을 임의로 자신의 채무 변제에 소비했다면 역시 뭐 이것도 횡령입니다. 그 다음 5번은 위탁매매고 위탁매매. 다이아 반지 하나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팔았으면 그 돈을 부탁한 사람한테 줘야 되는데 이거 위탁매매와 똑같은 거지 뭐야. 돈 부탁받고 팔았는데 안 주면 이거 위탁매매는 아까 횡령죄 성립된다고 그랬죠. 이건 횡령죄 성립되고 이건 횡령 안 됩니다. 보통 배임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바로 이 꼭 뭐 대리점만 위탁이 아니라 다이아 반지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면 이거 위탁이야. 위탁. 팔았으면 돈을 줘야 되는데 소비했다면 볼 것도 없이 횡령죄고. 다음 6번 위탁자로부터 당자수표 할인을 의뢰받은 피고인이 제3자를 기망해서 당자수표를 할인받은 다음 기망하여 할인 이거 뭐 사기죄. 그래서 할인금을 이미 소비했다면 이건 뭐 횡령죄도 성립되는 겁니다. 자, 구조를 봅시다. A가 B한테 1억짜리 당자 수표를 건네주면서 할인을 부탁해요. 할인이 뭐라고? 할인. 가격을 좀 다운시켜라도 팔아달라고 할인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근데 얘는 위태위태한 회사야.
흔한 말로 지금 식물인간 상태 회사입니다. 지금 그 인터넷 쇼핑 쿠팡이 거의 뭐 식물인간 상태라고 하더만. 근데 이제 손정의가 일본의 손정의가 쿠팡에 투자를 한 모양이에요. 돈이 워낙 많은 사람이니까 또 투자를 더해서 버텨낼 수 있겠지. 지금까지 1조 이상 들어갔다고 하더라고. 근데 반응은 좋아요. 쿠팡이 싸고 배송도 빠르고 뭐 싸다고 하더라고. 난 주로 지마켓 많이 옛날부터 그거 썼으니까 사용했는데 쿠팡 그렇게 싸고 좋으면 가격을 100원에 사가지고 80원에 판다는 거야. 그러면 망하지. 왜 그러는 거야? 그래서 자기네 쿠팡의 지위를 확보한 다음 이제 제가 받겠지. 나중에는. 자, 어쨌건 망해가는 회사고 이건 부도날 위험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걸 딱지음이라고 그랬죠. 그런 걸 B가 갑한테 부탁받은 당좌수표를 할인을 하면서 갑이 그 회사 요즘 식물인간이라던데 그랬더니 뭐라고 뻥카를 쳐? 손정희가 벌써 1조 추가 투자해서 지금 돈이 넘쳐나. 몇 년 동안 깠다 없어. 뻥카를 친 다음 할인을 받아. 1억짜리를 얼마로? 8천만 원에 할인을 받아서. 요게 바로 뭐 사기야. 부도 날 거 뻔히 알면서 부도 안 난다고 뻥카를 쳐가지고 할인 토록했다면 이게 갑에 대한 사기죄고. 그래서 사기로 받았건 뭘로 받았건 이 원래 당좌수표는 누구 거였으니까 A 거였으니까 A는 그 1억 넣어야 돼. 1억 넣어야 돼요. 수표 부도 나면 알다시피 뭐 부정수표 단속법에 의해서 얘 처벌받아. 그래서 B가 갑한테 부도 날 어음을 부도 안 날 거라고 뻥카를 쳐서 할인해서 8천만 원 날리게 만들었다면 이거 사기죄고. 그래서 갑한테 받은 8천만 원은 누구 거니까 A 거니까 A한테 줘야 되는데 이걸 그냥 소비했다면 이건 뭐 A에 대한 횡령죄도 따로 성립되는 거예요. 따로. 사기죄와 횡령죄는 무슨 경합? 실경이지. 왜? 얘한테 사기치는 행위와 사기를 친 뒤 돌려주지 않고 소비하는 행위는 이타 이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거 뭐 실체적 경합. 어떤 경우가 상상적 경합이냐면 B가 갑을 기망해서 A를 기망해서 A 돈을 횡령을 하면 이건 무슨 죄지? A를 기망해서 A가 맡긴 당좌수표를 횡령했으면 이거 무슨 죄야? 무슨 죄인가? 횡령죄 1. 횡령죄 2. 횡령죄와 사기죄 상경 3. 횡령죄와 사기죄 실경 4. 사기죄. 다 뭐야? 시험에 나왔어 이것도. 상경. 사기. 내가 얘기했지. 재산범죄를 해결할 때는 뭐? 필살기 3개. 소유, 점유, 재물이익, 탈취, 편취. 타인 소유, 자기 점유물에 대해서 저지를 수 있는 범죄는 횡령죄뿐이고 설사 기망수단을 동원했다 할지라도 그 물건이 자기 점유인 이상 사기라는 범죄는 애당초 불가능한 범죄예요. 그래서 B가 A를 기망해서 A를 횡령을 했다면 이건 그냥 횡령죄만 되는 거야. 사기죄는 안 돼요. 지난 시간에 다 얘기한 건데. 그럼 B가 A를 기망을 해서 그 기망 수단으로 배임을 저질렀다면 어떻게 된다고? 기망 수단을 동원해서 배임을 저질렀다면 이건 사기죄와 배임죄의 상상적 경합입니다. 이건 그러나 자기가 점유하는 물건을 기망 수단으로 횡령을 했다면 이건 뭐 횡령만 되지 사기라는 범죄는 될 수가 없어요. 시험에 무지하게 잘 나오는 거야. 따라서 6번의 경우에는 그 갑에 대한 사기죄와
A에 대한 횡령죄의 실체적 경합이 되는 거고, 그 다음 7번 주상, 복합상가 매수인들로부터 우수상인 유치비 명목으로 금원을 납부받아 보관하던 중 우수상인 유치비가 아닌 일반 경비로 사용해 버렸다면 이거는 횡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경양 빌딩 같은 것도 진 다음에 이게 분양이 돼야 이제 건물을 진 사람은 그 계약금과 또는 임대료를 받아가지고 건물을 운영할 거 아니냐고. 근데 건물을 졌는데 개뿔이나 3분의 1밖에 안 차고 3분의 2가 텅텅 비었다면 완전히 건물 지고 완전히 돈 날리는 거지. 그래서 길거리 가다 보면 점포 상가에 투자하세요. 아니면 아파트 새로 짓는데 이거 저 아파트나 이 상가 파는 애들 길에 많잖아. 그런 애들 불러다가 이제 우수상인들을 와가지고 이 경양 빌딩에 입주하게 해달라. 그래서 우수상인 유치비로 돈을 줬는데 이걸 일반 경비로 사용했다면 목적과 용도가 뭘로 우수상인 유치비로 되어 있는 걸 함부로 일반 경비로 사용했다면 이건 횡령죄 성립되는 겁니다. 8. 대지를 타해 매각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대지를 매각한 후 매각 대금을 임의로 소비했다면 이게 위탁매매. 꼭 무슨 전자제품만 위탁매매가 아니라 조금 아까 봤던 다이아 반지 위탁매매, 땅 위탁매매, 다 위탁매매야. 위탁매매이니 이걸 소비하면 다 횡령죄 성립되는 겁니다. 9번은 저 앞에서 설명했죠. 채권 양도 후 양도인이 채무자한테 통지하기 전에 채무자가 돈을 들고 오니까 그 돈을 받아버린 거. 요거 수령하고 여기를 끊고, 자 수령한 거 요거 다시 한번 봅시다. A가 B한테 1억을 빌려줬고 갑이 A한테 1억을 또 빌려줬어요. 보통 전세보증금 대출이 그렇습니다. 은행에서 A한테 1억 전세보증금을 대출하면 여기다가 5천만 원을 얹어서 B한테 건물주한테 1억 5천 보증금을 주고 A가 B 집에 들어가서 사는 게 요게 요런 경우거든. 그런데 원래대로라면 A가 B한테 1억을 받아가지고 갑한테 갚아야 되는데 받아서 갚느니 갑이 직접 받아가지면 훨씬 편하지. 요걸 채권 양도라고 했고, 채권이 양도되려면 요건을 갖춰야 된다고 그랬지. 두 가지 요건은 뒤에. 채권이 적법 유효하게 양도되려면 어떻게 해야 양도에 법적 효력이 생기느냐고. 그렇지.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양도에 대한 합의, 넘겨줄게, 그래, 넘겨줘 하는 양도 합의가 있어야 되고, 그렇지. 이 채무자한테 A가 통지를 해줘야 B가 A한테 갚을 돈 갑한테 갚으라나 보다. 이거 양도 통지를 해야 되는데 둘 사이에 양도 합의는 했는데 B한테 양도 통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B가 돈을 들고 오니까 이걸 그냥 수령해 버렸다고. 바로 양도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B가 주는 돈을 수령했다면 이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 앞에서 봤죠? 이건 사기죄 안 돼. 묵시적 기망에 의한 사기는 안 되고, 다만 수령을 후 B는 몰랐으니까 할 수 없이 받았지만 적어도 A와 갑 사이에서는 그 채권은 누구한테 넘어갔으니까 갑한테 넘어갔으니까 그건 A 거고, 이때 갑 거고, 이때 A가 이걸 수령 후 갑한테 주지 않고 소비를 했다면 이건 뭐야? 요거는 횡령죄 성립되는 겁니다. 요거는 횡령죄 성립돼요. 그래서 채권 양도의 법률 관계도 이거 셋 다 시험에 나온 거야. 소비 전에 수령 후 통지 전에 수령해서 소비한 거 횡령죄. 이때 B한테 양도 사실을 알리지 않고 수령한 거 사기죄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요것도 시험에 나와. 사기죄 안 된다도 시험에 나왔고, 수령 후 소비하면 횡령죄 된다. 이것도 시험에 나와서 둘 다 시험에 나온 거야. 그 다음 통상 위탁 판매의 경우 위탁 판매인이 위탁물을 매매하고 수령한 금원은 위탁자 소유에 속해서 위탁 매매인이 이를 함부로 소비하거나 인도를 거부하면 이거 횡령죄 된다 안 된다? 된다. 위탁 매매 저기 설명했잖아. 위탁 매매.
216쪽에 가면 요 프랜차이즈가 나옵니다. 3번 216쪽 3번 판례를 보면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판매해서 보관 중인 물구품 판매 대금을 이미 소비하더라도 이건 횡령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건 안 된다. 왜? 프랜차이즈 점주 소유니까. 다시 원위치로 가서 11번 피고인이 동업재산인 교회 건물의 매각 대금을 매수인으로부터 받아 보관 중 임의로 소비했다면 뭐 볼 것도 없이 횡령이고, 동업이면 공동 소유고 타인 소유가 되는 거고, 자기가 받아 소비했다면 이거 자기 점유니까 횡령죄 되는 거죠. 역시 12번 동업 약정에 따라 동업 약정에 의해서 얻어진 돈은 다 공동 소유잖아요. 타인 소유고. 그런데도 세 번째 줄 뒷부분 돈을 임의로 인출해서 함부로 썼다면 횡령이고, 역시 출자 지분이 2인인 사원에게 귀속하고 있는 유한회사, 이것도 그냥 주식회사로 보면 됩니다. 유한회사 대표 사원이 다른 주주의 승낙을 얻어서 회사 소유 재산을 개인 용도에 소비했다 하더라도 뭐 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인격체라 했습니다. 1인 주주 회사가 1인 주주 회사의 1인 주주가 소비해도 횡령죄인데 2명이면 더 말할 것도 없어. 이거 횡령죄입니다. 한편 집합 건물 관리 회사가 아파트예요. 개인 구분 소유자들로부터, 즉 주민들로부터 특별 수선 충당금, 오늘 집에 가면 꼭 관리비 고지서를 읽어보고 특별 수선 충당금이 얼마 들어가는지 확인해 보세요. 집에 가서 뭐 아파트가 아닌 사람은 할 수 없고, 거기 보면 여러 가지 명목, 경비, 뭐 청소, 용역, 전기세, 물세 뭐 쫙 나오는데 특별 수선 충당금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보통 이제 아파트 주민한테 관리비를 받아가지고 경비 월급 주고 뭐 하는데, 만일 살짝 진도 5, 6 정도의 지진이 나가지고 엘베가 내려오다 박살이 났다 합시다. 아니 이건 뭐 몇백만 원 드는 것도 아니고 엘리베이터를 새로 다 수리하려면 뭐 몇 억은 들 겁니다. 갑자기 아파트 그것도 2동 정도 엘베가 박살이 났으면 이걸 뭘로 수리해? 아파트 관리비 받은 거 그거 다 써버렸으면 수리할 돈이 없잖아. 그래서 매달 주민들로부터 받는 돈 중에서 특별수선 충당금이라는 게 있고, 요거는 절대 쓰지 말고 계속 적립을 해둬야 돼. 그랬다가 그런 일이 벌어지면 이제 대형 공사비가 들어갈 때는 이걸로 충당을 해야 되거든. 이건 다른 용도는 절대 못 써. 근데 이걸 뽑아가지고 뭐 경비 월급이 부족하니까 경비 월급에다 줬다든가, 이건 뭐 비록 관리소장이 자기 주머니에 챙긴 돈이 아니더라도 뭐 이건 용도를 바꾸면 무조건 횡령이야. 마치 아까 우리 여기서 봤던 뭐 교비회계처럼. 그래서 요 교비회계와 아파트의 이 특별수선 충당금, 이건 절대 다른 용도로 바꾸면 무조건 횡령이에요. 저건. 그 다음 비교 판례는 이제 구분 소유자들이나 입주민들로부터 포괄적인 동의를 얻어서 특별수선 충당금을 위탁 취지에 부합하는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경우는 횡령죄가 부정된다. 자, 뭐 몇 억짜리 아파트 엘리베이터 수리비는 이건 확실한데 뭐라고 할까? 지하 주차장이 물이 뭐 여기저기 새가지고 도저히 뭐 몇백만 원짜리 공사로는 수습이 안 돼. 뭐 몇 억은 아니지만 최하 몇 천만 원은 들어. 그래서 몇 천만 원을 관리비로 충당하기가 힘드니까 특별수선 충당금으로 이 방수 공사를 했다면 이건 판단이 좀, 사실은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좀 법이 맨날 바뀌어서 1억이라고 합시다. 1억인데 8천만 원짜리 공사를 했어요. 그리고 주민들 전원의 동의를 받았어. 그렇다면 뭐 이건 특별수선 충당금에 거의 근접했으니까, 한두 푼도 아니고 8천만 원이니까 이건 비록 1억을 넘기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주민들의 동의를 받은 거지. 원래는 이거 1억 넘는데 써야 되는데 이게 워낙 8천만 원짜리 대공사니까 특별수선 충당금에서 씁시다. 이거 돈이 지금 막 몇십억이 있는데 굳이 놔둘 필요 없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 주민들한테 걷어야 돼. 그러느니 이걸 씁시다 해서 주민들 동의하에 썼다면, 몇백만 원짜리 쓰느라고 썼으면 그건 안 되지만, 이건 특별수선 충당의 성격에 해당되는 돈이 돈 성격을 가진다면 이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회사 대표이사가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인출해가지고 함부로 써버린 거, 볼 것도 없이 횡령이고, 16.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자신의 다른 횡령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가공의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회계 처리를 한 거, 당연히 또 횡령이 되는 겁니다. 17. 임대인 회사 대표이사가 임차인으로부터 수도요금 등 납부라는 특정 목적으로 위탁받은 돈을 지 개인 은행 대출, 이자 용도 등으로 임의 소비한 것도 역시 수도요금 납부 같은 특정 용도가 정해졌다면 이거 다른 용도로 쓰면 횡령죄 성립됩니다. 18번, 농지 명의신탁 당시에는 신탁자가 농지 매매 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었으나, 자, 이것도 저 앞에서 잠깐 본 적이 있어요. A가 B한테 명의신탁을 했는데 애당초 신탁자는 농지라서 농부 아니면 소유가 불가능해. 그래서 A가 B한테 명의신탁을 했다면 A는 소유자가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B가 이걸 처분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횡령죄 돼요 안 돼요? 원래는 안 되지. 그런데 얘가 신탁할 당시에는 농부가 아니라서 농지를 소유할 수가 없었지만 얘가 신탁한 뒤 시골로 농업지역으로 이사가서 1년 이상 살았어요. 1년 이상 살면 이제 농부 자격이 주어지거든. 그래서 신탁할 당시에는 소유권을 확보할 수 없었지만 실이 지나서, 그래서 그 후 사정 변경으로 신탁자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반환을 구할 수 있게 된 후, 즉 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으니까 이제는 내놔라, 내가 내 앞으로 하게. 수탁자가 신탁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했다면 요건 횡령이 돼. 지금도 소유할 수 없는데 내놓으라고 하면 내놓을 수가 없지. 얘는 소유가 안 되니까. 그러나 사정이 변경돼서 여기 지금 그게 일부 빠졌는데 이제는 그 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할 수 있게 된 상태에서 반환을 했는데 안 돌려줬다면 이건 횡령이 된다고. 이거는. 그 다음, 병원에서 의약품을 선정, 구매, 담당하는 약국장이 병원을 대신해서 제약회사로부터 기부금 명목의 돈을 받은 다음 이걸 이미 소비했다면 이건 이건 횡령죄 성립됩니다. 자, 이제 보통은 뉴스에서도 많이 봤죠. 제약회사에서 병원에 가서 로비를 많이 합니다. 의사들을 상대로 골프채 주고 하면서 우리 회사 약을 처방해 달라고. 그래서 각 병원 장이 있고 약국장 을이 있고 A, 제약회사 영업사원 A가 약국장한테 우리 제약회사에 의약품을 처방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제 리베이트를 주려고 하죠. 근데 을이 혹시 이 돈을 받으면 무슨 죄야? 얘가 공무원이었다면 뇌물이지. 좋아. 접근을 했으니까.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이 뇌물을 받으면 성립되는 범죄가 뭐예요? 우리 아직 안 배웠어. 이게 무슨 죄야? 배임수재죄야. 배임수재죄. 준 놈은 배임증죄죄고. 그러니까 얘가 머리가 돌아가는 놈인데 살짝 덜 돌았지. 얘가 이걸 받으면 배임수재죄로 자기가 범죄가 된다는 걸 알고 소위 병원장한테 소위 패를 깐 거야.
병원장님, 사실 우리가 제약회사 예를 들면 동아제약 약을 계속 처방을 해주면 동아제약에서 1억 원을 납품하면 리베이트로 1,000만 원 정도는 주도록 돼 있습니다. 남들 다 주는데 우리만 안 받으면 바보죠. 약국장이 뭐라 그래? 그럼 9천만 원에 납품 받으면 되지 않냐? 차라리 1,000만 원 빼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 그건요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는 다 1억에 납품하는데 우리만 9천만 원에 납품하면 다른 병원에서 뭐 문제가 생기니까 가격을 맞추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1억에 공급해야 되는데 고맙다는 리베이트로 1,000만 원을 받아야 됩니다. 이건 주는 거니까 받아야죠. 우리가 안 받을 필요는 없죠.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챙기면 배임 수재죄니까 공식적으로 받는 거야. 뭐로? 기부금. 병원에다 기부한다는 기부금 형태로 받은 거죠. 그럼 뭐하러 처음부터 이런 얘기를 해서 멍청한 놈이 그냥 쓰지. 그래놓고 이걸 갖다가 기부금 형태로 받은 뒤 그럼 이제 기부금 형태로 얘들이 병원에 기탁을 했다면 이 돈은 누구 거야? 병원 거고. 근데 받은 건 을이니 지금 그 돈은 을이 점유하고 있는 거지. 이걸 병원에다 입금을 안 하고 소비했다면 무슨 죄야? 횡령, 타인 소유, 자기 점유물로서 횡령입니다. 만약 병원에다 입금을 했다면 이건 아무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지. 입금을 안 했으니까 횡령이지. 한편 21번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상품을 양도받으면서 대금 지급에 관해서 피고인이 매일 그날 매출액 전부를 피해 회사에 송금하되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기 전까지는 피해 회사가 위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기로 하는 상품 거래 계약을 체결한 후 딱 읽으니까 뭐야 맨 앞에 앞 시간에 설명한 뭐 소유권 유보부 매매 아니야. 소유권 유보부 매매. 그래서 언제까지? 대금을 모두 지급하기 전까지는 매도인이 소유권을 보유하기로 한 계약을 맺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소유권 유보부 계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이때 그 상품 판매 대금 중 일부를 함부로 써버렸다면 볼 것도 없이 뭐 횡령죄가 되는 거죠. 소유권이 매도인한테 유보돼 있으니까 매수인이 이걸 써버리면 횡령죄지 뭐 볼 것도 없이. 23번 피고인이 주식회사 경영권을 인수한 후 회사 소유 예금을 인출해서 피고인의 위 회사 인수를 위한 대출금 변제에 사용했다면 자기 개인 돈 변제에 사용한 거야. 회사 돈을. 그래가지고 소위 장례회사 있죠. 장례회사. 제일 큰 회사가 맨 처음에 나오는 게 뭐였지? 보람상조를 이 조폭에 해당되는 놈들이 보람상조를 인수한 다음 인수자금을 보람상조 돈으로 다 갚아. 지들 돈 한 푼도 안 들인 거야. 그리고 나서 그 보람상조 돈을 다 빼먹어가지고 박살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 상조회사는 그 회원들로부터 받은 돈을 뭐 적립을 해야 돼. 왜? 장례 죽으면 그 장례 치러주고 뭐 하는데 돈이 드니까 이거 적립을 해야 되는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지. 그 돈을 다 뺏어버린 거야. 다 뺏어버린 거야. 볼 것도 없이 횡령입니다. 회사 경영권을 인수한 돈을 왜 회사 돈을 뽑아가지고 갚아? 지 돈으로 산 회사를. 25번 사단법인 하부 조직인 지부 임직원들이 지부가 보관하고 있는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거 볼 것도 없이 횡령입니다. 보통은 사단법은 하부 조직이라면 예를 들면 이제 군인공제회, 이미 군인공제회도 이거 뭐 밑에 여기 뭐 서울, 인천, 부산 그리고 이제 군인들로부터 요 돈이 들어오면 뭐 인천에 돈이 들어오면 이제 5억이고 이 중에서 군인 공제에 4억을 보내고 1억은 이제 여기 빌딩 뭐 임대료 이런 걸 써야 되니까. 근데 이 5억 중에 1억은 쓰고 4억을 보내야 되는데 그 4억 중에 일부를 소비했다면 뭐야? 횡령입니다. 군인들이 낸 게 인천 지부에다 낸 게 아니라 어디다?
군인 공제회에다 낸 거지 인천 지부에다 낸 거 아니거든. 얘네 거 아니거든. 이거 횡령죄 성립됩니다. 그 다음 26번 근로자가 택시기사가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택시회사로부터 일종에게 급여를 받으면서 그날 당일 운송 수익금 번 돈은 전부 운송회사 택시회사에 납부하되 월말에 뭐 월급을 주면서 실적이 높으면 플러스 알파, 실적이 좀 떨어지면 마이너스 알파를 하기로 네 번째 줄 회사와 근로자에게 일정 비율로 배분 정산하기로 했는데 이때 그날 하루 번 돈을 마지막 줄 그 택시기사가 운송 수익금을 임의로 소비했다면 이건 뭐 횡령입니다. 혹시 반대가 있어? 택시기사 월급 없어. 무조건 택시회사에서는 너 차 끌고 나가서 12시간 몇 시간 하니? 8시간인가? 8시간 운행하고 10만 원만 납부하고 나머지 번 거 다 네가 가져. 그래서 어떨 때는 12만 원 벌어가지고 2만 원 챙기고 어떨 때는 막 20만 원 벌어가지고 10만 원 챙기고 그때 바로 뭐 산학금을 넣고 남는 돈을 소비했다면 이거 횡령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산학금제로 운영하는 택시회사에서 택시기사가 뭐 10만 원 벌기 전에 7만 원 상태에서 뭐 오늘 기운이 없으니까 뭐 거하게 좀 먹어보자. 그래서 몇만 원어치 소불고기를 먹었다 해서 횡령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벌어가지고 10만 원만 납부하면 되니까 이건 채무불이행이지 횡령이 안 되지. 그러나 돈은 무조건 납부하고 나중에 월급 정산하면서 실적이 높은 사람은 월급에 플러스, 실적이 떨어진 사람은 월급에서 좀 까고 이런 방식이라면 무조건 회사에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납부하지 않으면 횡령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재물의 타인성을 부정한 경우 타인 재물이 아니라면 적어도 횡령죄는 성립될 수 없죠. 배임죄가 되거나 권리행사 방해죄가 되거나 뭐 그러겠죠. 발행인으로부터 일정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액면을 보충 할인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액면이 백지인 약속어음을 교부받아 보관 중이던 자가 발행인과의 합의에 의해서 정해진 보충권의 한도를 넘어 보충을 했다 할지라도 뭐 이건 횡령죄는 안 돼요. 왜? 금전 기타 대체물은 뭐 소비임치가 원칙이기 때문에. 또 무슨 허락을 받아? 발행인과의 합의에 의해서 정해진 보증권의 한도를. 그러니까 A가 B한테 당자수표나 어음을 할인을 의뢰했고 B가 이걸 할인을 해야 되는데 최대 얼마까지 해줄 수 있겠냐? B가 자신이 없다는 거야. 1억이 될 것도 같은데 안 될 수도 있다고 하니까 그럼 1억 적었다가 1억이 안 되면 곤란하니까 좋아. 그러면 A가 어음을 다 발행하면서 뭐만? 금액만 백지로 발행한 거지. 그리고 최대 1억까지 해주면 좋고 그 대신 1억이 넘어가면 큰일 안 되니까 최대 1억. 뭐 안 되면 뭐 하는 수 없이 5천만 원이라도 해달라고. 그런데 B가 A가 준 이 백지엄을 들고 값을 찾아갔더니 뭐 2억까지 해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B가 여기다 2억을 덜컥 기입해가지고 할인을 받았다면 얘는 이제 얼마를 갚아야 돼? 2억을 갚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1억 5천에 할인을 받아요. 할인을 깎아야 되니까. 자, 이때 바로 혹시 정말 1억만 기입해서 8천을 할인받아줘 A한테 줬다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 심지어는 문서 위조, 유가증권 위변조도 안 돼. 왜? 허락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1억까지만 해달라고 했는데 2억을 기입하는 순간 이건 뭐야? 일단 유가증권 위조야. 이건 유가증권 위조고 그리고 2억을 기입해서 갑으로부터 2억짜리 어음을 1억 5천에 할인을 받았다면 뭐 A한테 뭐 A가 1억까지 할 수 있다는데 1억을 넘어버렸으니까 A는 그 1억이 넘는 돈을 입금해야 되는 부담을 안게 되죠. 그 대신 갑은 할인하는 바람에 5천만 원을
챙기게 생겼잖아. 이거 뭐 횡령은 안 되고 B한테 넘어왔을 때 소유 점유가 남았기 때문에 횡령은 안 되고 이거 배임죄가 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유가증권 위조죄와 배임죄에 실체적 경합이 성립될 수는 있어도 자기 소유물이기 때문에 횡령죄는 절대 안 됩니다. 그 다음 이 광업권은 권리입니다. 광업권은 권리야. 볼 것도 없어. 권리라면 애당초 횡령죄라는 건 불가능하죠. 3번 프랜차이즈 계약은 이미 받고 4번 피고인과 함께 신문사를 경영하기로 했던 고소인 등이 경영의 어려움을 이유로 차례로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고 피고인 단독으로 경영하게 된 후 금원을 소비했다면 이건 뭐 그 신문사는 자기 개인 회사가 됐으니까 이거 뭐 횡령죄 안 됩니다. 단 만일 그 신문사가 뭐였다면 주식회사 법인이었다면 이거 횡령죄 돼. 개인 회사였기 때문에 안 되는 거지. 5번 집 차주들이 낸 보험료나 세금을 회사가 항목을 유용한 거 괜찮아? 이거 왜냐하면 자 지입관계는 내가 한번 설명했죠. 그래서 이 갑 회사에서 지입 차주 A로부터 이제 명의를 빌려주고 A가 매달 100만 원씩을 내면 갑 회사에서는 A한테 받은 돈으로 A가 끌고 다니는 자동차, A가 돈 내서 산 A가 끌고 다니는 자동차에 대한 뭐 보험료 뭐 이런 걸 지불하고 보험료와 세금 등을 지불하는 거죠. 이때 집 회사에서 이 집 차주들한테 받은 돈을 보험료가 아닌 다른 데다 썼다 하더라도 이건 뭐 이거는 횡령 안 돼요. 왜? 이 돈은 회사 거니까 어디다 쓰든 그건 회사 맘이거든. 한편 6. 부동산 입찰 절차에서 수인이 대금을 분담하되 그중 1인 명의로 낙찰받기로 해서 그에 따라 낙찰이 이루어진 경우 이 6번은 우리 저 앞에서 봤던 뭐 계약 명의신탁 이렇게 보면 됩니다. 계약 명의신탁 옛날에는 바로 그런 중간 생략 등기형 명의신탁 같은 경우에 뭐 횡령죄가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판례 바뀌었다고 그랬죠. 이제는 뭐 계약 명의신탁이건 중간 생략 등기형 명의신탁이건 무조건 채무 불이행으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이게 일종의 뭐 이건 옛날부터 횡령죄가 안 됐던 거야. 보세요. 지금 법원 경매 물건이 하나 나왔는데 기가 막힌 거야. 10억인데 이건 사자마자 그냥 명의만 이전하고 팔면 그 자리에서 따블은 되는 거야. 옛날 내 친구가 인천 쪽이었습니다. IMF 직후에 진짜 좋은 물건들이 막 값싸게 막 나왔거든. 야, 너 혹시 전주 있으면 끌어다가 이거 하나 챙기자. 이것만 경락 받으면 최하 뭐 보통 더블 최하 1.5배는 볼 수 있다. 20억에 1.5배면 5억이잖아요. 5억. IMF 직후에 막 공장들 여기저기 무너질 때 그때 했으면 뭐 돈 벌었겠지. 그때 개뿔도 돈도 없었고 전주를 내가 어디 가서 물고 와. 내가 무슨 뭐 마담투도 아니고 난 특히 또 약하거든. 그런데 A와 B가 침을 흘리고 있는데 얘들이 운영할 수 있는 돈은 약 5억 원 정도예요. A가 침을 입을 다시면서 아, 저 물건 진짜 좋은데 저거 그냥 잡기나 하면 더블인데 B도 누가 뭐래요? 나 돈이 좀 부족해서 저거 하나 잡기만 하면 그냥 더블인 걸 알지만 네, 뭐 더 이상 대출도 못 받고 당신도 그래요? 나도 그래요. 당신은 얼마길래? 한 5억 정도. 나도 한 5억인데 아, 둘이 합치면 10억 되겠네. 합칩시다. 그럼 합칩시다. 합쳐서 경락 들어갑시다. 그래가지고 법원에서 경매를 올렸는데 둘이 공동경매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장난하나? 5억밖에 없으면 다른 거 봐. 되지도 않는 거 하지 말고. 그러니까 A와 B가 뭐 짜응을 한 거야. 아, 공동으로 안 된다니까 누군가 단독 명의로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좀 여기저기 많으니까 당신 명의로 들어갑시다. 내가 5억을 줄 테니까.
당신 돈 5억하고 경락을 받아가지고 받은 다음 반 자르면 되니까 오케바리 그래서 오케바리를 해가지고 B가 A로부터 5억을 받아가지고 합 10억으로 경락을 받습니다. 그런 다음 약속을 깨고 뭐 팔아버려. 10억을 다 챙겨버려. 횡령죄 된다 안 된다? 횡령죄 된다 안 된다? 이건 옛날에도 안 됐어. 삼자가 명의신탁액처럼 돼버린 거죠. 얘가 알았을 때는 횡령, 몰랐을 때는 횡령 불성립 그랬었는데 이건 옛날부터도 얘는 알 리가 없지. 이 둘이서 이런 짓을 한 걸 알 리가 없지. 옛날부터도 횡령죄가 안 된 거야. 그럼 뭐야? 배임죄 되나? 배임 돼 안 돼? 배임도 안 돼. B는 A한테 A가 준 돈 5억을 돌려줘야 할 채무불이행 책임. 5억만 돌려주면 안 되지. 20억에 팔았으면 뭐 얘한테도 10억, 지가 10억 챙겨야지. 절반 가리기로 했으니까 10억을 줘야 할 원금 5억과 이익금 5억 합쳐서 10억을 줘야 할 채무불이행 책임만 지게 되는 거예요. 채무불이행 책임. 그 다음 7번도 이미 앞에서 봤죠. 피고인이 근무하던 회사에 중요한 사항을 기재한 두 번째 절 중간 개인적인 필요에 의해서 작성된 노트를 퇴직하면서 갖고 나왔다면 자, 요거 횡령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노트는 그 얘 건데 뭐 자기야 자기 노트 갖고 나오는데 그게 무슨 횡령이야? 다만 혹시 영업비밀이 거기 포함되어 있었다면 혹시 뭐 배임 내지는 그 영업비밀을 빼돌려서 다른 회사에 팔려고 그랬다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 같은 범죄는 성립될 수 있어도 이거 뭐 횡령죄는 안 됩니다. 5번 사인이 설립해서 운영하는 학교에 있어서 학생이나 학부모가 납부한 수업료, 기타 납부금을 교비회계 아닌 다른 회계 임의로 사용했다면 자 이거 원래는 뭐요? 원래는 횡령인데 이 책도 별도 설명을 안 해놓고 있는데 이 8번이 바로 뭐 자립형 사립고였던 거예요. 근데 문제를 낼 때 멍청하게 그걸 빼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문제를 냅니다. 자, 오른쪽 다음 페이지에 4번 판례를 봅시다. 맨 아래쪽에 수계법인을 운영하는 자가 각 학교 금원을 다른 학교 법인으로 옮기는 것도 횡령이야. 5. 사립학교법상 역시 뭐 교비회계를 다른 용도에 사용했다면 역시 횡령이고 4번, 5번은 다 횡령인데 왜 앞 페이지에 8번은 횡령이 아니냐고 이게 바로 자립형 사립고였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 내용을 설명을 안 해놓고 횡령죄가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그것도 다 빼버렸는데 요거 8번 판례 좀 빠진 게 요거 학교 운영자와 공모하여 요 수업료를 빼돌린 거 이렇게 나오면 이건 횡령죄 아니고 그게 바로 자립형 사립고였기 때문에 그런 건데 요 자립형 사립고 얘기가 없으면 그냥 회사 학교 운영자와 공모하여 교비회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이건 횡령죄 불성립이다. 원래는 자립형 사립고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으니 그래서 좀 쉽게 얘기해서 왜 횡령이 안 되는 걸 모르는 거야 이 사람들이. 교비회계는 다 횡령이 있는데 왜 횡령이 안 되는 걸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엉뚱한 소리를 써놓고 있지. 자립형 사립고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이 안 나오니까 뭐만 학교 운영자와 공모하여 교비회계를 빼돌린 거 이거 횡령죄 안 된다. 학교 운영자와 공모하여 이렇게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으니까 다른 시험에서 그대로 나오면 횡령죄 안 되는 거고 나머지는 전부 교비회계는 횡령죄입니다. 자, 응용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갑 학교에서 돈을 엉뚱한 데다 써서 그런지 교비회계가 바닥이 나서 교비회계라는 게 이제 바로 선생님들 월급을 준다든가 학교 시설 보수를 한다든가 이런 데 써야 돼. 교비회계가 바닥이 나서 당장 선생님 월급 줄 돈이 없는 거야. 그래서 할 수 없이 은행에서 2억을 빌려서 이 2억으로
은행 대출을 받아가지고 몇 개월 동안 선생님들 월급 같은 교비 회계가 지급해야 할 항목을 이걸로 지불해 오다가 학생들이 수업료를 납부했다든가 국고 보조금이 5억이 나와가지고 이 5억으로 2억을 갚았습니다. 횡령일까 아닐까? 횡령. 교비 회계로 썼어. 선생 월급이 교비 회계거든. 교비 회계로 쓰는 돈이 선생 월급 대부분이 그거거든. 그래서 선생 월급이 부족해서 원래는 교비 회계로 이걸 지급해야 되는데 선생 월급을 지급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돈을 빌려다가 선생 월급을 지급했다면 이건 교비 회계에서 쓰는 돈이고 교비에서 회계에서 써야 할 돈이 부족해서 대출 받아서 썼다면 이건 교비 회계로 쓴 거고 나중에 보조금이 나왔을 때 이 대출금을 갚았다면 이건 뭘로 쓴 거니까 교비 회계로 쓴 거니까 용도를 바꾼 게 아니거든. 이거 횡령죄 불성립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 교비 회계로 지출할 돈을 대출받아 지출한 다음 나중에 그 대출금을 교비 회계로 상환하는 거 이거는 횡령죄 불성립이에요. 자, 그다음 10번은 이제 이미 설명한 거고 계약명의신탁 횡령죄 안 되는 판례입니다. 행위는 반환을 거부하는 거죠. 조금 쉬었다 갑시다. 제3범죄라서 확실히 진도가 늦네. 10분 쉬었다 갑시다.